예, 오늘 이제 파시즘 마지막 강의인데요. 책으로는 거의 반이 남았는데 그냥 앞에 중요한 건 다 나왔으니까 반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서당 하면서 늘 고민인 지점이 뭐냐면 일반 대중강연으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 설민석류의 대중강연으로 하기에는 또 너무 우리가 쪽팔리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자니 우리가 모든 분야를 건드리는데 내가 거기다 깊이 있게 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참 잡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어려울 수도 없고 뭐 어렵게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쉽제니 또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 제일 어려운 독서 모임은 유지하자,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니체를 하겠습니다. 니체.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을 어떻게 뽑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니체 한번 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때 너무 수박 겉핥기로 한 것 같고, 이번엔 수박 조금 속살까지 조금 먹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 여기 보면 그 6강 강의로 6번째,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편집을 하면서 요즘 누가 1시간 반짜리를 보냐고 나누자 그래서 나눴는데요. 6강은 이제 5장에서 8장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은, 각 장의 제목은 권력 행사, 파시즘이 어떻게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해 나갔는지, 그다음 6장은 급진화와 정상화. 그러니까 처음엔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그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뭔가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정상화. 그리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의 파시즘, 그러니까 다양한 파시즘의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서 파시즘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한 번의 강의에 다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강에서는 아까 여기서 말한 그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얇은 책 하나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좌파는 그러면 파퓰리즘을 적용할 수 없는 건지, 우리는 맨날 그렇게 아닌 말로 호구 잡히면서 그래야 되는지, 검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덤비고 하는 것들을 반해하는 건지, 언론이 덤비고 하는 것들을 반해하는 건지, 왜 우린 당해야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해답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 책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이고요. 오늘 6강 5장이고요. 우리가 늘 얘기해왔지만 고정적인 체계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파시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파시즘으로 하겠습니다. 억지로 F 발음하려니까 힘드네. 고정적인 체계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파시즘은 존재하지 않다. 우리 늘 그랬죠.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파시즘이 된다고 우리 공지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지역, 그다음 모든 체제의 파시즘들이 다 각기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서로 그 안에서도 모순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후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그런 지식인들, 그러니까 파시즘에 부역했던 지식인들이겠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부역자가 아니라 희생자였고 피해자였다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래야만 살아남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떤 시대가, 체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팩튼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적극적인 부역자라는 거죠. 나중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일지는 몰라도 남들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그 파시즘 정부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협조 없이는 파시즘이 존속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수 세력들, 우리가 말하는 보수 세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 정치에 없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에 보수가 어디 있었나요? 이명박은 천박한 돈독이 올랐던 친구고, 박근혜는 지 아버지의 그 후광에 입에서 얼떨결에 된 사람이고, 굳이 따지자면 김영삼 정도가 보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DJ도 그렇고. 저는 김영삼 정도, 결국 양김 시대가 그나마 한국 사회를 좀 발전시키지 않았나. 노무현 정부도 사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그냥 단도직입적인 표현들, 또 뛰어난 연설 능력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저 역시 그 감동받은 층의 하나고 노사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또 그분 자체도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아주 자조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본주의의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보선 시대 민주당은 내각 책임제였으니까 사실 우리가 대통령제에 익숙해서 윤보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 그때 모든 권력은 장면에게 있었고요. 또 잘 알듯이 장면은 또 굉장히 카톨릭 신자인데 겁이 많았잖아요. 미군 부대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일단 그런 것들 보면 한국 사회에 보수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파시즘을 닮은 그런 우익 세력들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수와 권력 공유가 파시즘과의 스탈린 독재를 다른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탈린도 이제 파시즘으로 보는데 스탈린은 기존 보수 세력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독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가 이제 그야말로 민중을 위해서, 물론 민중 학살도 많이 했지만 민중을 위해서 적극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상한 사람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마는 지젝도 그렇고 박노자도 그렇고 스탈린 시대에 대한 묘한 향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했다 욕먹을 것 같은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좀 스탈린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다 좋아도 뭐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 지난주에 우리 위장훈 씨가 히틀러의 그 나치즘 같은 것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게 홀로코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파시즘은 그래도 기존 보수 세력과 함께 가려고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척했지만, 스탈린 체제는 파시즘이지만 절대로 기존 보수 세력까지 다 잡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농민층들이 스탈린을 지지했는데도 농민층 이제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농민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업 계층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막 소를 다 징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망해버리니까 완전히 또 식량난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을 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굶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의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것은 밀고 나갔던 건 과단성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약간 이제 뭐 지적이나 박노자 같은 양반들이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알 바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2차 대전 때 영화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이고요.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권위주의로 후퇴하게 되고요. 파시스트들은 역동적이고 단순 인민주의적 독재, 부국강성과 국민 정화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독재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계속 그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는 반면, 파시스트들은 그야말로 인민주의적 독재하고 부국강성을 외치면 사람들은 딱 좋아하잖아요. 와,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나 보다. 그리고 국민 정화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독재.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죠, 사실. 개인의 희생 위해서 그렇게 성립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 인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북한을 하나의 가족주의 종교로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들의 자기 희생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그 사명감, 그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잘 모르고 보면, 야, 북한 체제에서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희생적인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보고 느낀 거는 그들도 자기들이 체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잘못되고 있고, 외국으로부터 욕먹고 있고, 그리고 가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 근데 나는 무능하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옆집에서 비난하면 듣기 싫은 거야. 그럼 칼부림 나는 거야. 왜 너희가 뭔데 우리 아버지 오케이 이거지. 딱 북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사회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의 나라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감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국가가 뭐길래 개인의 그렇게 희생 위에 희생을 강조하느냐 라고 하지만, 우리만 해도 사실 자유주의 국가에 살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손흥민이 골 넣으면 좋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좋고 하듯이 어느 정도 국가주의적인 성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강도가 좀 심한 것 뿐이죠, 북한 사회는.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또 그걸 모르고 자꾸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권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늘 북한을 이해하는 데 큰 오해가 생기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으면 당은 보수층의 그 권력 기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동경기구, 지난번에도 1장에서 한번 나왔던 말인데요. 패러렐 스트럭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 조직이나 당 조직이 있는데, 합법적인 조직이 있는데 하부 조직처럼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똑같이 가는 거예요. 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평형기구죠. 동형기구라는.
그 독일은 당이 정권을 휘두르는 급진적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이 이렇게 평형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이 이제 그 평형기구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급진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 즈음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돌아와서 윤석열이 과연 검찰 조직을 평형기구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조직이고 당 조직일 수 있는데 그걸 평형 조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한동훈 일을 그냥 슬쩍 그 법무부 장관을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핏 보면. 왜냐하면 틀림없이 저것들 둘이 싸움 나거든요. 한동훈도 야망이 있는 친구인데 요번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욕먹은 거를 왜 이럴 때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지? 반가이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엄청나게 칼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 처음에는 반대자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지만 그것이 몇 번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고 그러면 결국 내부 총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그런 점에서 저는 어차피 될 거고 윤석열이가 미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찰의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요번에 검수완박 그것도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시도는 잘했고요. 그것이 다시 뒤집어지더라도 현재로는 뒤집어질 수는 없고 결국 헌법 소원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조항에서 검사가 꼭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없으니까 의회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의회 권력이라도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지구도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에른스트 프랭켈이라는 학자는 나치 독일을 이중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중국가라고 하면 표준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기 영어 보면 알겠죠. 노미너티브한 국가인 거고요. 동영기구로 만들어진 특권국가가 있어서 그것이 권력 다툼을 한다는 거죠. 프랭켈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틀러도 처음에는 이런 자기의 사조직들을 이용하다가 동영기구들을 이용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런 당을 중심으로 이제 갔지만 프랭켈이라는 학자가 보기에는 이런 이중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듀얼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듀얼 스테이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 굉장히 영악했던 거죠. 표준국가 형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동영기구를 이용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표준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무솔리니는 히틀러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죠. 표준국가 영역에 훨씬 더 권력을 허용했고요. 정당을 또 국가에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솔리니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특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참전으로 강화되었던 것이죠. 2차 대전에 이제 뛰어들면서 점점 이 파시스트 정부가 특권 의식을 갖게 되었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나 치르려면 국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국민적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점점 더 권력을 이용해서 또 협박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뒤로 협박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점점 특권 국가 형태를 갖다는 거죠. 무솔리니의 경우입니다. 계속 국가는 시민사회를 장악하려 했고요.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국가사회주의 정신을 담은 교리를 강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탈리아는 그 로마 교황청도 있고 가톨릭 교회가 늘 껄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탈리아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프로테스탄트가 자리 잡기 힘든 나라인데 프랑스만 해도 그 프로테스탄트가 사실 칼뱅이라고 그러고 칼빈도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스위스로 망명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개신교를 따르던 그 위그노들이죠. 그 위그노와 성 바돌로메 데이의 대학살이라고 그림도 있지만 영화도 있죠. 여왕 마곤가 그 영화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바돌로메 데이의 학살, 가톨릭과 개신교의 위그노들과의 그 갈등과 서로 이제 학살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 보면 정말 어줍지 않은 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위그노들이 대부분 시계공이었다 갔다 시계공. 그들이 이제 그 칼뱅을 따라서 스위스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가 그냥 위그노들 잘 이렇게 우쭈쭈하면 데리고 있었으면 그들이 오늘날 시계 명가 국가가 됐는지도 모를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이미 개신교 국가가 세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밑으로 이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아직
가톨릭 국가잖아요. 뭐 지금이야 다 시민 국가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그걸 막아낸 학교가 이제 나라가 벨지움입니다. 벨기에. 거기에 그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라고 부르는 물론 시대적으로는 종교개혁 이전이지만 그 에라스무스의 학풍이 있었기 때문에 벨지움에서 에라스무스적인 전통이 종교개혁 이전 사람이지만 에라스무스는 그 전통이 북구에서 내려오는 뭐 스웨덴 이쪽이나 루터파의 그 기운을 다 막아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자체가 인문주의자로 이제 인문 정신으로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키우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무솔리니는. 그래서 이 카톨릭은 너무 이제 껄끄러운 존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후대에 가서는 라테란이라고 하는 데서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라테란 협약을 통해서 그 무솔리니와 이제 가톨릭 교회가 또 협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일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에게 껄떡댔다. 그 무솔리니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시즘은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때문에 권력이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파시즘 정권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계속 후계자 양성에 실패했던 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뭐 박정희는 후계자 관리를 하면서 뭐 자네가 하면서 이우락 뭐 또 누굽니까 저기 차지철 그다음에 뭐 그런 애들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그 DJ 영화 킹메이커 그 영화에 보면 다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건 누구구나 추정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우락이 나와요. 그 조우진이라고 그 갑자기 큰 배우인데 그 강철비를 통해서 큰 배우인데 딱 이우락이더라고요. 얍삭해갖고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이우락도 그쪽 경남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우락 그렇게 했지. 전두환 노태우를 끝까지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노신영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기웃거렸다 결국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쟁취한 거고 노태우도 누굽니까? 박철원이 엄청 키웠잖아요. 근데 김영삼이가 치고 들어왔던 거고 김영삼은 후계자를 안 키웠죠. 그래서 그게 내밀한 뭐 뒷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김영삼이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김대중이 되는 데 있어서 김영삼이 적어도 방해는 안 했다. 뭐 도와주거나 그랬을 리는 없지만 정당이 다르니까 그건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초기에 그러니까 김영삼식 그 개혁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개혁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뭐 금융실명제 실시하고 뭐 또 군바리들 다 쳐내고 그런 것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게 1998년인데 소문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카톨릭하고 같이 쓴 공동번역 성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거죠. 왜냐하면 공동번역 성경은 또 개신교인들이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받는 거 보면 하느님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다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들지 않고 교회로 오는 풍습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두껍거든. 들고 되기 힘들거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세번역 개신교만 쓰는 세번역으로 바꾼 거예요. 야, 공동번역 쓰면 공동번역처럼 좀 화끈하고 개혁적이든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뭘 공동번역 쓰느냐. 그래갖고 제가 바꾼 거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냐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김영삼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지 결국 나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아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지만 우리 이제 문장로님이라고 이제 교회 원로 장로고 창립 장로인데 이분만이 이제 DJ 추종자인데 이분이 한번 해외여행 같은 거 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DJ가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근데 그분도 없을 주일에 제가 막 칭송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갔다 와서 어디서 듣고 그러더라고. 그때 뭐 인터넷 방송도 없을 텐데 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나도 없는데 그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 참 김영삼을 따라서 옮긴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강남에서도 뭐 김영삼의 오른팔이었던 김덕령 같은 사람이 강남에서 국회의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글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식 개혁을 또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그리우면서도 또 서글프기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가지고밖에 안 되나? 더 깊이 있는 거 못 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뭐 더 깊이 어떤? 그 좀 더 계급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뭐 보안법이나 이런 것도 한데 뭐 우리가 여전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DJ가 이제 많이 극복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 김영삼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죠? 80년대 후반에 그 캠프에 들어간 애들이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박철원하고 싸우고 그럴 때인데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도 뭐 미리 들어간 애들이, 뭐 나는 이제 주로 복학해서 학교를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보다 이제 후배들하고 친했는데, 형 들어와라, 형 같은 사람 필요해, 막 그러고. 야, 그때 갈등 많이 했지. 그때도 내가 DJ 때도 한번, 근데 그때는 저기 동교동에 그 동교동 비서로 한번 누가 추천을 하더라고. 근데 가려면 그 의정 비서로 해야죠. 동교동 근데 집사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안 갔고, 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뽑아줬을 리는 없겠지만, 뽑아줬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늘 그럼 지금 좀 국회의원 하나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김영삼 쪽에, 김대중 쪽에 갔거나 김영삼 쪽에 갔거나 다 지금 한나라당에 있겠는데, 국민의힘에. 하여튼 권리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무현도 뭐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죠, 사실은. 김대중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고, 김대중은 뭐 자기들 스스로가 그 한화갑이니 뭐 또 한광옥이니 스스로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뭐 결국 열린우리당 창당을 했는데,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그 민주당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뭐 그때 참 모멸적인 용어들 많이 썼거든요. 란닝고 부대냐 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어쨌든 풍찬호숙하면서 한국 민주화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물론 잘못했지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력이 개성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뭐 문재인이 누구를 키우지 않았다고 욕할 것도 없고, 어차피 안 됐으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억지로 키우려다가 또 개망신 당할지도 모르고. 폴리크라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여러 세력이 권력 중심을 이루어 항구적인 경쟁과 긴장관계 속에 협력하는 통치 형태를 폴리크라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영한사전 찾아보니까 뭐 다당제라고도 돼 있고, 그냥 이 과도정치가 있대. 과도정치도 영어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폴리크라시로 해두죠, 뭐 그냥. 자율적인 여러 세력이니까 뭐 약간 뭐 집단 지도 정치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당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에 다당제라고 나와 있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하니까 독단적인 실권을 잡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런 점에서 히틀러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원 집정제였는데 그가 대통령을 맡기자고, 대통령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고령으로 죽었어요. 거기다가 뒤에도 잠깐 나오고, 앞에도 여기 나오는구나. 긴 칼의 밤이라고 앞에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뭐 일종의 이제 친위 구테타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측근, 처음부터 나치당을 출범할 때부터 크게 도와주었던 그 폼 파펜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날 그 사건이 이제 긴 칼의 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측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38년에는 저항하는 군사령관들을 동성애자로 다 몰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하나 외치듯이 다 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히틀러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요건 잠깐 이제 긴 칼의 밤 설명 잠깐 뛰어넘었고요. 보수파와 공산주의자들 모두 히틀러 현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민의당 내부 경선을 보면서 홍준표 대통령보다 윤석열이다라고 했던 우리의 착각과 그를 향한 우리의 조소와 일치하는 거지. 공산주의자들과 보수파들은 히틀러 따위가 저기 뉴렌베르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 뉴렌베르크 궁전 앞에서 길거리 화상을 했잖아요. 초상을 그려주고 히틀러가. 그거 하던 애가 무슨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공산주의 하면 또 그때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명망가들이 많았습니까? 뭐 조금 히틀러보다 앞서되긴 하지만 뭐 로자 룩셈부르크부터 뭐 또 누굽니까? 헤게모니 일어난 적이 누굽니까? 또 그런 하여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인데 거기 히틀러 같은 뭐 키도 조그맣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근데 저거 일시적인 현상이야라고 했는데 당했던 거지. 윤석열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무시하다가 차라리 홍준표가 됐으면 이재명이 됐을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보수파들이 응집하지 않거든. 홍준표는 배신자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지나간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마음만 쓰이지.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공포를 벗어나려면 적법 절차와 법의 지배를 포기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때 이제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칼 슈미트라고 하는 카톨릭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너무 심하게 나가니까 30년대 초에 히틀러와 결별을 하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칼 슈미트는 그냥 가택연금도 아니고 그 동네 연금형을 받습니다. 천재였죠. 지금 이제 칼 슈미트 책이 또 한국에도 거의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늘 그것도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한때는 우파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지금 좌파 쪽에서도 많이 읽죠.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주장은 뭐냐면요. 무릇 주권자라 하면 예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해. 근데 헌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그건 주권자가 할 행동은 아니야. 주권자가 할 행동은 당장 뭔가를 안전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언제 그런 의회 정치를 통해서 뭐 의견을 묻고 그러냐? 그 예외 상태도 있는 거다. 항상 예외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예외 상태도 있는 법이니까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주권자다. 그것이 이제 나치의 그런 정치 철학의 기초가 됐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나가니까 이제 결별하게 된 거죠. 그래도 뭐 칼 슈미트는 뭐 많은 천재들이 유대인인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은 아니어서 그런지 또 히틀러도 슈미트한테 뭐 존경심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결별을 했는데도 그냥 2차 대전 중에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후에 그 전범 재판소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또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슈미트는 이제는 좀 진보적인 출판사에서 많이 번역돼서 그의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표준국가에서 제거되어 나치 친위대 SS 형태로 나치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의학계는 자발적으로 나치에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계 협력 같은 거 유명하죠. 그러니까 다들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에 뭐 바이에린 이런 거 좋은 약이라고 독일 약이 역시 좋아 그러고 먹지만 거기엔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서 시리즈 보면 거기에 그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막 어디 탈출하는데 독일 군집차가 그 앞에 딱 올라타고 막 도망간 장면이 나와요. 근데 딱 선명하게 나오지. 독일 군용차인데 벤츠가 딱 찍혀 있는 거지. 그 너네도 전범 기업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의학계도 그렇고요. 뭐 모든 게 다 전범 기업이었던 거죠. 이탈리아 경찰은 일반 공무원들이 이끌었고요. 또 라테란 협정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협력을 결국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세력이 워낙 없었죠. 이탈리아에는 개신교는 이제 다시금 이탈리아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제 소용수에 수감이 됐고요. 결국 겁이 나니까 결국은 노동계도 이렇게 독일도 1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노조 같은 게 셌는데요. 노조 운동도 결국은 이제 분열하게 되고 히틀러 쪽과 히틀러 아닌 쪽을 분열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는데 딱 한 사람, 다들 이 하일 히틀러 손을 들고 한 사람 딱 팔짱 끼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 이것도 또 이 윤석열이가 생각나더라고. 파시즘 초기의 공약과 실제가 경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군인 월급 200만 원 뭐 없던 일로 되고 뭐 또 뭐. 히틀러랑 무솔리니 모두 보수파라의 눈치를 봐서 경제정책은 이 민중 중심, 인민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양보했던 영역이고요. 결국 경제정책은 전쟁 준비나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되었고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게 됐습니다. 기업가들은 다른 대안보다 파시즘이 낫다고 80여건의 수립을 묵인했으며 협력체제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한국이랑 똑같죠. 뭐 이정희 같은 데를 얼마나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어요. 이정희 누구 찍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찍었겠죠. 근데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정권에서 규제가 좀 뭐 국민의 여론 때문에 재벌 규제 같은 게 좀 심하긴 하지만 한국은 심한 편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만 또 그 과학기술이나 반도체 또 영화산업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의 흐름과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특히 영화, 문화산업 같은 거는 사회의 흐름이 있으니까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BTS도 나오는 거고 봉준호도 나오는 건데 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박찬욱이나 누가 다음에 뭐 칸 영화제 상 탄다. 대통령 부르면 안 갈 것 같아 나는. 걔들도 곤조가 있는 애들인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파시즘 세력과 보수적 질서라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물질이 자유주의와 좌파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으로 규정한 대상을 파괴해 여기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파시즘하고 보수적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보수적은 과거 회귀형이고 파시즘은 어쨌든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란 말이 좀 고급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자유주의자나 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요새 뭐 유튜브 쇼트라고 짧은 하나 동영상을 우연히 지나가다 뭐 걸려들어서 봤는데 한국에서 어떤 노인이라고 그랬죠. 이제 제 또래보다 아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국은 특히 뭐 정년퇴직이 빠르니까. 근데 이제 뭐 백팩 매는 게 요즘은 뭐 노인들도 예전 같으면 우리 세대만 해도 백팩은 뭐 초딩 때나 매는 건 줄 알았지만 요즘 뭐 다 매잖아요. 백팩을 메고 가는데 앞뒤 사정은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젊은 애 따귀를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이상해. 한국 교육이 잘못된지 왜 애가 맞고 있지 거기서? 나 같으면 상대방이 나보다 등치 큰 젊은 애라면 맞고 있겠지만 노인이 때리면 넌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맞고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말리는 다른 주변의 젊은 애들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아마 앉아있는 애가 뭐 마스크 쓰세요 할아버지 그랬나 봐. 이제 그러니까 옛날 거겠지.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때리면서 이 영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영감한테 나라가 뭐 때문에 망한 걸로 보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왜 이렇게 무조건 적대시하고 그거를 조정하는 언론이 나쁜 놈들이고. 문재인 5년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43년생인데 3년 전에 뭐 나라가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보수적인 교회들 많이 다닐 때 한국 뭐 한 번씩 다녀오면 야 한국 살기 좋아 그러고 와서 나라 망했다는 거야 뭐. 근데 사실 우리도 박근혜 때 이게 나라냐라 그러면서 거의 진짜 나라가 엉망인 것처럼 그랬지만 실제로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거거든요. 박근혜 때. 뭐 그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도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문제는 뭐 그 업보라는 생각도 해요. 또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완전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박정희 개 XX라고 배운 세대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 또 우리 아버지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박정희가 초기에 이제 혁명 초기에 젊은 지식인들을 이제 많이 이제 스카웃을 했는데 이제 그 박준규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국회의장 했던 박준규하고 같은 그 라인으로 이제 사실은 이건 처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좌파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라인으로 박정희가 좀 협조를 했는데 그만큼 박준규만큼 못 컸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언제부턴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반박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박준규 뭐 정치인문학이 61년이니까 혁명이 일어난 게 나는 그때 뭐 3살, 4살 때니까 그 앞 전후 사정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추정해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기억날 때쯤에는 우리 아버지 입에서 늘 박정희 KXX로 여기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신에 반대했고 뭐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만 해도 그 DJ를 이렇게 또 그런 지역색 이런 걸로 싫어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집은 이제 뭐 제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친족, 처족, 외족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까지 TK니까 3족이 다 경상도거든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도 경상도신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 호남 욕을 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저 양반은 사업하다 사기다 온갖 경상도 것들에 다 해놓고 괜히 전라도 욕한다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결혼을 하니까요. 처갓집에 가봤더니 대구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집은 서울 어릴 때 올라왔으니까 서울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야 이거 우리 마누라가 안 보더라고. 동영상. 가짠더라고. 자기들이 정말 TK로 장가를 가니까요. 자기들이 무슨 무슨 주류고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묘한 착각들에 빠져 있더라고.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 우리 집은 양반이었던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술김에 그냥 가끔 뭐 김대중이 전라도라고 욕하는 것뿐이었지. 근데 그 우리 집 그 박정희를 그렇게 욕하던 우리조차도 그래서 내가 삼당 합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김영삼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삼당 합당이 차라리 김영삼이가 그냥 DJ랑 잘 손잡고 해서 야권으로 남아서 정권 창출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리 교인들도 그때 다 넘어간 사람들이고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5.18 났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5.18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쉽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김영삼과 넘어갔고 우리 부모도 다 넘어갔고 우리 부모가 넘어가면서 내가 3남매인데 우리 누나 우리 형 다 넘어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김영삼이 참 잘못도 많이 했다.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역사와의 특권적인 관계를 잘 실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을 내세웠지만 지금 처음부터 공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떤 특권적인 관계로 설명할지는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나다가 대표된 것이 홀로코스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격리하고 추방하고 학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약간 모순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홀로코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상 국가화 하면서 약간 추방이나 이런 격리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학살하게 된 좀 급진화가 지속된 경우입니다. 나치는 다른 정부와는 달리 급진적인 형태가 계속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마다가스카르라고 왜 이 이쪽 동쪽 해안인가 그 섬나라 하나 있죠 아프리카에 그쪽으로 이제 그 다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소련으로 이주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죠. 강제 추방시킬 생각을. 그러다 그 실패로 가면서 점점 과격해졌던 것이죠. 히틀러가. 그래서 아인자츠 그루펜이라고 하는 기동 학살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죽이는 거예요. 기동 학살 부대는. 그야말로 기동이니까. 그다음 수백만 소련 전쟁 포로의 사망을 그냥 소련 포로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기아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거치면서 개토를 운영하다가 마침내 우리 최정예법 엔들레스송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 보면 다 딱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무솔리니는 안 되는 일들이 다 맞춰졌던 거예요. 알아서 누가 죽어주고 대통령이 죽어주고 7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파시즘입니다.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1940년 이후 독일에서 극우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집단이 되지 못했고 또 이탈리아의 사회운동당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극우 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파시즘의 성격을 지닌 극우 정당을요. 프랑스는 알제리 상실 후 많은 사람이 프랑스로 이주하고 국민전선 요새 르펜 잘 나가죠. 그래서 비교적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나마. 유럽의 극우 정당치고는 형성되어 꽤 큰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영화 제목 생각나세요? 그 뭐지? 아랑드롱 나오는 영화였는데 같이 알제리 사람으로서 2차 대전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아랑드롱은 알제리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도 나오고 저기 히라빈 조로가 주인공했던 사람 누구죠? 안소니 퀸인가? 안소니 퀸도 나오고 그래서 막 그 영화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 보면 참 그 알제리 사태가 아주 잘 그려진 영화죠. 영국의 국민전선은 취약합니다. 1973년을 기점으로 유럽이 구조적 장기 실업 상태로 들어가고요. 이민자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자기들 경제가 어려우면 그 이민자들이 뭐 그렇게 많다고 유럽은 좀 이해가 돼요. 자꾸 넘어오니까 안 뛰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민자 얼마나 된다. 그거를 구박하고 확대하고 뭐 스킨헤드 현상도 많이 약화됐고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은 주류 야당의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서 정권에 참여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마 오스트리아가 지난번 총선에서 그 극우 정당에서 아마 그 극우 정당 대표가 지금 수상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도. 그다음 러시아는 푸틴 뭐 말하나 마나고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밀로셰비치 참 더러운 인간이죠. 인종청소는 세르비아인들이 그를 버리면서 끝났고 이 내전에서 크로티아 쪽에 보복도 적지 않았다. 이거는 뭐 안 써도 될 말인데 또 이렇게 굳이 써가지고 피차 일반이었다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칼빈주의자들과 칼뱅주의자들이 셉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는 이제 네덜란드의 식민, 뭐 여러 주인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뭐 간디가 활동할 때는 영국 식민지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칼뱅주의자들이 국가 사회주의 같은 걸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그거 보면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히틀러식 국가 사회주의 말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본래 칼뱅이 스위스에서 이런 비슷한 걸 실현하려다가 사실 실패를 했거든요. 칼뱅도 다 좋지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죠. 뭐 많이 죽인 건 아니에요. 요즘에 학살에 비하면 한 200여 명 정도의 처단을 했는데 사형을 시키고 그 카톨릭의 뭐 종교재판 이런 거 싫다고 종교개혁 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지. 자기들도 해보니까 알거든.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개성에 맡겨두니까 목소리 커지니까 힘든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칼뱅도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또 칼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칼뱅이 그런 적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칼뱅이 무슨 성서에 한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장로교는 칼뱅주의에 있는데 그냥 칼뱅이 주장한 그 사상의 일부를 우리가 변형해서 받아들인 것인데 뭐 칼뱅까지 우리가 우상화하고 이렇게 선민화할 필요가 있는가? 잘못한 건 잘못하고 하는 게 그때 그렇게 그릇됐나? 또 칼뱅주의자들은 이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또 막 그래요. 그 이제 네덜란드에서 왔단 말이죠. 네덜란드가 이 칼뱅주의자들이 완전히 뿌리 깊은 거기 라이든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도 칼뱅주의자들이 세운 학교고요. 거기서도 이제 신학을 한국에서 라이든 대학에서 신학한 사람은 한 사람인가밖에 못 봤어. 아마 손봉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신학을 했을 거예요. 그 대부분은 이제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 라이든 대학의 그 학풍을 이어받은 남아프리카에서 쉽게 박사를 따죠. 거기 가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정연이죠. 오정연.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아파르테이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졌는데요. 포장마차 파스대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막 영작을 해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렵게 찾아냈는데 포장마차가 뒤에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그 무어인들, 아프리카 무어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거였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흑인들이 국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올림픽에서 뭐 이제 올림픽 참전 거부당했다가 남아프리카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 참전했을 때 흑인 선수들이 따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오는데 흑인 선수들은 이 자기들만의 국가를 불렀다는 거죠. 거기 이제 오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덜란드어 및 아프리칸스어로 우마차를 타는 오세아 바원의 준마라, 그러니까 소가 끄는 마차죠. 마차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우마차를 뜻하는 오세아 바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트랙 당시 보호인들이 그레이트 트랙이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건 보호인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주하기 위해 타고 간 소가 끄는 포장마차로 보호인들의 시대 상징을 의미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오고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뭐 토산품도 팔고 이러니까 그거를 아마 파수대라 그래서 그걸 두드려 부시고 다니는 백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우익스러운 파시즘적인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잠깐 나오면 그런 것들이 결국 아파르테이트의 기원이 되었고요. 그러다 그것도 결국 다 소멸되었죠. 지금은 뭐 만델라의 공도 있고요. 근데 만델라는 왜 추록하자마자 이혼을 했을까요? 그것도 참 궁금하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우리가 페론 돈 크라이폼이 아르헨티나 가장 파시즘에 가깝지만 사유재산제를 위협한 적도 없고 프로레타리아적 성격도 강했습니다. 페론을 파시스트라고 부른 건 사실상 미국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정권들은 파시스트의 외양을 갖춘 민족주의적, 인민주의적 개발 독재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박정희 같은 거죠. 박정희도 이런 데 아주 능했죠. 제국주의 일본도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고 부르지만 천황 자신이 기타이키라고 이제 그 메이지 고 시대의 학자인데요. 북일휘, 우리말로 북일휘네요.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의 종지부를 찍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 기타이키가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을 주장한 모양입니다. 인민 파시즘이죠. 국가가 선택적 혁명을 통해 대중을 동조한 적도 없고 그렇죠. 뭐 메이지 유신을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가 주도의 대중동원이 동반된 팽창주의적 군부 독재지 그걸 파시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부분 동의도 되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황제가 있으니까 파시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또 파시즘 같죠. 또 뭐 실제로 천황은 허수아비였고 군바리들이 다 정치를 했으니까요. 또 뭐 피노체트도 유명하죠. 또 자이르라고 하는 나라도 유명하고요. 외부 정화는 전통적 독재 혹은 폭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다 미국이 개입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눈에 들면 좋은 나라고 안 들면 패시스트고 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파시즘 국가로 흐른다면 이 책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교회 세력이라는 거죠. 참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죠. 그럼 보수 기독교는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교회로 핑계를 대는 거지. 그들의 모든 권력 욕망이나 어떤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부에 대한 욕망이 결국 파시즘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지배에 대한 욕망, 세계의 하나뿐인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욱 파시즘적인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교회는 교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말은 뭐 맞는 말 같고요. 우리 교회 뭐 최근에 등록한 몇 가정 중에 대부분 한국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순복음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막 그러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이제 파시즘의 역사는 길죠. 뭐 이 정당 자체는 다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45년 토착 아메리카당, 50년대 순 아메리카당, 이래 반민주적 외국인 혐오 운동이 있었고요. 1930년대 프로테스탄트 복음 전도사였던 제럴드 윈로드가 이끌고 공공연히 히틀러를 지지한 기독교 신앙 수호자들이라는 거 있었고요. 그 휘하의 흑색 군단, 윌리엄 더들리 펠리의 은색 셔츠단, 퇴역군인 중심의 카키색 셔츠단 등등 쭉 나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었대요. 그냥 뭐 이거는 자기가 지은 가명 같지 않아요. 아메리칸 나치당의 조지 링컨 로겔, 그죠? 어차피 로겔이 라스트 네임이니까 이름 바꾸기 쉬웠을 거 아니야. KK단나 뭐 찰스 카폴리 목사가 공산주의 증권과 금융시장 반대, 반유대주의 라디오 방송으로 4천만의 청취자가 있었다는데 엄청나죠. 1940년 잠시나마 그의 연합당 후보인 윌리엄 램케가 루스벨트를 이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부자를 조롱한 휴이 롱루에나 주지사, 근본주의 기독교 전도 제럴드 스미스는 유대 공산주의 음모론을 주장했고,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초기 막시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강력한 미국적 신앙심과 토착주의 뿌리를 둔 증오 정치는 내부의 적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매블쇼라는데 변희재가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어떤 스탠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마다 하는 매블쇼에서 나름 이제 균형을 유지한다고 뭐 토론을 해요. 수요일 프로그램. 그러다 그 토론회 제목이 수요 난장판인가 그래. 근데 그 수요 난장판에 나와서 우익을 대표하는 걸로 나왔는데 괜찮던데요? 근데 정말 거기서 강용석을 얘기하면서 그 인간도 아니에요. 쓰레기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보다 최악이 나와 겁을 먹는 거야. 또 강용석도 고소를 좀 잘해. 그러니까 걱정 마요. 걔는 절대 나 고소 못하고 이 방송도 고소 못해요. 뭐 뭔가 대당을 쥐고 있나 봐. 개쓰레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똑같아. 내부의 적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거의 또 이봉규라고 아세요? 또 극우 방송, 극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봉규도 엄청 하더라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지. 그들은 박근혜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자기는 박근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지. 뭐 진보만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